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사망한 24살의 비정규직 청년 김영균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오늘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하역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기계에 깔려 사망한 겁니다. 고 김영균 씨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1월부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했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70명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보다 산재가 더 무섭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법안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선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도 합니다만 산재 사망률 1위, 산업재해 범죄 재범률 97%, 이 초라한 성적표 앞에 과잉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그 당연한 요구에 이제 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찬회동을 갖고 4차 추경 예산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의당 장혜영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전화 연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했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 늘어서 누적 21,74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 155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14명을 제외한 141명이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이걸 지역별로 보면 경기 47명, 서울 46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98명이 새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집중된 수도권의 감염 사례를 보면 어제 정오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 감염 사례에서 총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수도권 론라인 산악 카페 모임과 관련해서 어제 5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또 15명이 됐습니다.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서울 영등포구 1년 정종 포교소 사례에서 총 14명이, 그리고 은평구 수색성당 사례에서도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 8일째 100명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더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일까요?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전국적으로 2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수도권은 뭐 3단계에 좀 준하는 일명 2.5단계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폭발적인 확산세는 막고 있는데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전, 충남, 광주 등에서 지금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아직 두 자릿수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아직도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진자 추이, 집단 감염 발병 양상, 감염병 재생산 지수 등이 시일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서 추세를 좀 더 지켜보면서 최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감소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고 거리두기 단계 결정 시 주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네. 그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병원에서 총 10명의 확진자가 파악이 됐는데 병원 측에 따르면 오늘 확진자가 더 나와서 확진자가 17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지난 9일 처음 확진된 뒤에 다른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이 잇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건당국은 접촉자를 포함해서 병원 종사자와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가운데 10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형 병원은 환자, 보호자, 환자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확진자를 태우고 한 5분 정도 운행한 택시기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택시를 2번 이용했는데 그 택시를 2번 탄 그 2번의 그 택시 승차에서 그 기사들이 모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해서 9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307번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 320번 그리고 336번 확진자가 택시 운전사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이 당국에서는 이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307번 확진자가 이 2명의 이 운전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각각 5분 정도 탑승을 했고 3명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감염력을 지닌 상태에서 좁고 환기가 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해서 이 운전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개연성이 큰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역당국에선 택시를 탄 후에는 대화를 삼가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또 역학조사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뿜는 슈퍼전파자라고 또 얘기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손이나 이런데 바이러스가 묻은 상태에서 택시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을 만지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네. 경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아직 좀 더 역학조사가 세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택시기사분들이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20차례나 술판을 벌였다고요? 이게 좀 황당한 일인데요. 전북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4명 등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20여 차례 이 술판을 벌여서 교장은 정직 1개월 그리고 교사 4명은 불문 경고 처분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전북 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교직원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0차례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술을 나눠 마신 걸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해당 초등학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져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를 받고 지난 5월 암행 감사를 실시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3개월간의 감사 뒤에 이 징계를 결정했는데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무 시간에 술 먹은 선생님들께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교직원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서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가 너무 늦었다. 5월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징계하는데 지금 4개월 정도 걸렸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교사들이 학교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우유 마시는 거 그 우유를 채워놓는 냉장고에다 막걸리를 채워놓고 점심시간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든 교육청의 어떤 조치도 신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이 14개국 국민 14,276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인의 89%가 이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좀 보면 이 감염병 확산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답한 이 비율을 보면 일본이 88%, 미국이 78%, 영국 74%, 캐나다 67% 이런 순서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제 거의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 일본보다 좀 이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서유럽 또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답한 인원이 좀 적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는 감염병 외에도 뭐 기후변화, 테러, 사이버 공격, 핵무기 등 이제 다른 9개 항목에 대해서 각국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감염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였고 해외 사이버 공격이 83%, 또 글로벌 경기가 83%, 뭐 대규모 난민 이주가 52% 이제 이런 국민 이제 이 정도의 국민들이 이것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핵무기 확산의 경우에는 79%가 이 국가의 주요 위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참고로 한국이 아닌 이제 유럽 등 다른 8개국의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나라에서는 기후 변화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뭐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뭐 글쎄요, 뭐 좋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그만큼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네. 뭐 K 방역의 성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정부나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경이나 이런 거 다 지금 풀고 일상생활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네, 그 대량 발생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 보면 뭐 이탈리아, 스페인 예. 이런 나라들이 있죠. 거기는 지역에 아주 그 이동 금지 명령까지 내려주고 막 이런 중대한 상황이었는데 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이 감염병 확산보다 기후 변화를 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각 국가별로 인식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인식도도 우리들 스스로도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역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국민 중에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방역 당국이 근데 그걸 연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발표 연기 이유는 지금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틀 정도 지금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지난 8일에 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하고 결과를 10일에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오늘 이제 정례 브리핑을 10분 앞두고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 예정이던 항체 보유율 조사 결과는 전문가 및 내외부 검토 의견 취합 중으로 발표 일정 조정 중이다. 그래서 12일 토요일에 발표 예정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월 3일 개천절에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집회를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에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무너져 내리느냐를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면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후 국민과 함께해 주기를 두 손 모아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의 가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후원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그 보수 단체들을 달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추석 명절과 개천절에는 정부 방역 준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현 상황에서 집회는 정권의 핑계거리만 주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집회 참여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번 광복절 집회 이후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던 학습 효과가 좀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극우 세력을 3.1운동에 나선 선조들에 비유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비유를 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이 이제 그 얘기한 그 뭐랄까요, 이 취지는 앞에 말한 대로 좀 집회를 연기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달래기성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낀다. 이게 이제 개천절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 그 거리 집회에 나서는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병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들하고 마찬가지 심정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경보수 세력을 이제 3.1운동에 나선 선조들의 이제 비긴 건데요. 이게 사실 좀 상당히 뭐 정치적으로 보면 논란이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이제 그간에 김 위원장이 강경보수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해왔는데 이 말하자면 이들의 태극기 집회,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세력의 집회를 3.1운동에 비긴 점이 좀 눈길을 끌었고 앞서 보면 이제 지난달 이제 8월에는 뭐 그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가 없다, 뭐 무시하면 된다. 집회가 야당과 무슨 관련이냐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는데 네. 지난 3일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 강경보수 세력과 어떻게 절연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뭐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입장이 좀 그들의 그 이른바 강경보수 또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그들의 세력에 대한 입장이 좀 우호적이랄까 아니면 내지는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아마 감안한 거 아닐까도 싶은데 이렇게 해서 선긋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또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천절 집회도 문제지만 10월 9일 한글날에도 이렇게 대규모 집회 신고를 냈다고요? 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다음 달 9일인 한글날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총 7곳, 근데 그 집회 건수는 18건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자유연대와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10월 9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각각 수천 명에 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인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중구 등 일부 자치구 모두 집회금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집회를 신청한 해당 단체들의 모두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70건에 대해서도 이미 금지 통고를 한 바 있는데요. 한편 지난달, 그러니까 광복절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오늘 이제 조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이 사랑제일교회 이 그 신도들의 이제 네. 그 확진율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중에 540명 정도가 이 광복절 도심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중에 78명, 약 14% 정도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이 됐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지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7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4차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 이렇게 이 4차 추경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앞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은 150만 원을, 또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과 이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2개 고위험 업종 가운데 유흥시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반발은 혹시 없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제가 좀 아까 전해드린 대로 뭐 PC방, 노래연습장, 뭐 그다음에 뭐 독서실, 학원 이제 이런 업종들에서 200만 원씩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네. 유흥주점과 무도점은
그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 정부에서 이제 장관들이 그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이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 추정까지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단란 추정 영업을 하는 넘는 유흥 추정 영업도 지원할 방침을 세우는 곳이 있지만 이 정부에서는 단란 추정 영업까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서 원래 정부가 유흥업소 전체를 빼기로 했다가 이제 뭐 유흥업소의 그 자영업자에게도 좀 지급을 해달라 이제 이런 호소들이 이제 잇따르면서 유흥업소 가운데 이제 일부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제외되는 업종이 생기면서 뭐 일부 반발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어요. 이게 추석 전에 집행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추석 전 지원 여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일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당장 뭐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찬회동을 가졌어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상당히 신경전 양상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사랑제 오찬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는데 박 의장은 양당이 최근 정책적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다면서 양당 교집합 분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현실화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양당 대표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이것을 받아서 이런 시기에 정치권이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당연한 도리다 이러면서 특히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어제 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이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간의 1대1 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사실상 네. 이제 김 위원장에게도 1대1 영수회담을 간접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여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특히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종전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상당한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소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 기자들이 빠지고 나서 비공개 부분에서도 네.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다시 원구성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낙연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국민의힘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그 자리에서도 그 과거 있었던 이 원구성 관련 이제 옥신각신한 거를 되풀이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유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여야 간 합치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얘기가 더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4차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원구성 문제는 좀 이제 그 의견이 갈렸지만 이 4차 이제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낙연 대표가 내주 주말 18일까지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데 대해서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이 빨리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동 뒤에 양당 대변인들을 통해서 여야 대표 간 합의문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첫 번째 항은 국회의장 주재로 이제 교섭단체 대표들이 월 1회 정례 회의를 갖는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 4.15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가운데 공통사항을 양당 정책의장이 협의해 처리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4차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국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마지막 것은 이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및 민생 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한다. 이렇게 4개 항의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제 정부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의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취지가 뭐였든지 간에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있었던 뭐 이를테면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재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강조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취지가 뭐였던 간에 오늘 이런 표현은 사실 그 기존의 자신 주장과도 좀 배치되는 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 김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이낙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고작 2만 원에 돈에 맞들였다는 소리를 국민이 들어야 하느냐. 천박한 인식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김 위원장 말대로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제한 역시 대선 앞두고 국민들에게 돈만 보여줘 환심사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는 건 모든 국민들한테 뭐 몇십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다 지금 똑같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통신비 2만 원씩 13세 이상한테 지급하는 걸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지금까지 뭐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뭐 결이 다르다. 그리고 뭐 기본소득도 뭐 한국형이라고 해서 뭐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 국민이 한번 정부의 손에 맛을 이런 표현은 사실 유권자에게 좀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해온 확장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 자신의 이제 종전 주장 취지와도 좀 배치된다는 면에서 좀 실수에 가까운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돈의 맛을 들이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두고 작은 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네, 그 앞서 전해드린 이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정책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뭐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그 여야라기보다 이제 다 야당이죠. 야당이지만 진보 야당, 보수 야당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지적을 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통신비 지원이 좀 불급하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은 아니다. 이 지적은 뭐 보수 진보가 같았는데 다만 그 재원을 어디다가 쓰자는 부분은 좀 차이를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다. 2만 원 지원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9,200억 원이 소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이 접종률 50%에서 2,100억, 80%면 3,400억 원이면 된다.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게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 훨씬 필요하고 긴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면서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소비 진짜 경제 효과가 전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정부 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주장의 결은 좀 다르지만 통신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에는 좀 인식이 일치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에 보편적 지급을 계속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만이라도 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예,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앞으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이 경기도 지역 화폐 이제 이걸 충전할 때 저도 경기도민이라서 몇 번 써봤는데 네. 이를테면 10만 원을 이제 충전하면 10%를 추가로 이제 카드 포인트처럼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충전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를테면 2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원래 2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15%를 더해서 3만 원을 추가로 준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 선착순으로 1천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하겠다.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이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차 재난소득 관련해서는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 그리고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고 자신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전액 지역화폐로 할지 뭐 매출 인센티브로 할지 뭐 방법을 지금 자신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방법상의 얘기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뭐 그 경기도 자체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선별 지급을 하는데 경기도만이라도 보편 지급에 가깝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재원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1조 5천억 정도 들지 않았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뭐 이제 과연 여력이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요. 뭐 이재명 지사는 뭐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이후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난 얘기를 하면서 쭉 여기까지 얘기가 좀 왔는데 일단 정례회동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 점, 앞으로 여야 간에 좀 협치를 하거나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정치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능할까요? 예,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이게 일부 이제 4차 추경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가 된 부분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약간 좀 신경전 양상이다, 분위기가 무겁다, 이제 이런 점을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회동 뒤에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회동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협치를 하려면 힘 있는 사람이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원구성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균열을 봉합하려면 더더욱 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고 현재 문제를 풀지 않고 간다면 여야 긴장 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성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점을 보면 뭐 앞으로 이제 그 정례 회동은 일단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지만 뭐 정례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추가로 만나더라도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군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예,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면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국방부 관련된 이 추 장관 아들 의혹 쟁점들을 보면 이 병가를 내준 게 적절했는지, 그리고 둘째 휴가 일수가 과다한 게 아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청탁 전화 등 이제 추 장관 측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 통역병 과정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관련 의혹 등인데요. 네. 이 가운데 세 번째, 그러니까 청탁 전화 등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국방부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병가가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 서 씨가 이제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휴가 연장을 위한 군병원 요양심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 특혜다.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그런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훈령을 보면 수석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부대장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다른 군 관계자가 2018년 전역한 육군장병 평균 휴가 일수가 54일이고 여기에 병가는 빠져 있는데 이 서 씨의 경우 병가 19일을 제외하면 39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휴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뭐 이제 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 대해선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천 방식으로 선발했다. 그러니까 뭐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가 네.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예, 그 점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해당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면서 네. 내부에 유출돼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자료가 국방부에서 작성한 자료다. 그다음에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은 맞다는 점은 이제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이제 세 번째가 문제가 이제 청탁 전화 등 이제 외압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는 지금 오늘 이제 설명 자료도 내놓지 않았고 뭐 기자들이 물어봐도 뭐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그 답변만 하고 있어서 이 점은 아마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뭐 명쾌하게 좀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의혹 제기를 계속해왔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또 내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 뭐 의혹이 해소됐다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게 서 씨 측 변호인이 지금까지 내놓은 그거랑 그 입장이랑 상당히 내용이 너무 유사하고 같은 자료를 사실상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을 오히려 추가로 제기하면서 네. 그 특검 특임 검사 또는 이제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점을 지금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떻게 정리될까요? 어떻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야당에서는 이걸 뭐 특임검사 또는 뭐 특별수사본부를 뭐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검찰로서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 거 외에 지금 뭐 당장 윤석열 총장이 다른 방식의 수사 뭐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국회에 지금 그 의석
분포를 보더라도 뭐 이를테면 특검을 지금 한다든가 이렇게는 네.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 사실관계 규명 작업은 동부지검을 통한 검찰 수사로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게 그 여론을 보면 지금 네. 뭐 숫자를 말씀드리기엔 좀 뭐 지금 시간상 좀 어렵지만 민주당한테 좀 안 좋게 나오는 민주당 그리고 거잖아요. 그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지금 상당히 좀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제 뭐 내일 이제 추가로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아니면 뭐 사과나 해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지적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또 추가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신속한 4차 추경 처리를 당부한 만큼 추석 전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정의당 장혜영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내 수석 부대표 언제 선출되신 겁니까? 어제 저희 이제 의총에서 결과 발표 드렸습니다. 오늘 원내에서 이제 다른 원내대표님들 만나서 인사드렸고요. 아,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뭐.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차 추경 편성 결정을 발표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일종의 이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속이 타죠.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광고로 보자면 뭐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되게 전형적인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쇼윈도에 늘어놓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재원의 규모 자체가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하면은 절반 수준으로 이제 줄여놓은 데다가 그 대상자를 임의로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네. 또 빈틈을 땜질하는 식의 대책이라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어떤 낙담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정의당은 그동안에 이제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정의당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이 1차처럼 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에이고 어떤 그런 선별을 위한 우리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이제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이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14조 원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7조 8천억인데 가급적 재정 여력을 좀 남겨두기 위해서는 선별 지급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하나 논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 지금 전 국민 지급하게 되면 진짜 피해를 많이 본 분들한테 큰 액수가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네.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류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나라비만 빚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우리 국가 부채를 생각을 하면 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OECD 평균을 보면은 이제 110%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GDP 대비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약 40%이기 때문에 그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걸 전액을 다 국채로 발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재정 건전성에 당장 아주 심각한 위협을 끼칠 만한 수준이라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진짜 이제 문제인 거는 이미 우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지출이 이게 190%가 넘었거든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 국가 재정이 걱정이다 그래서 이걸 틀어져 버리면 가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다른 빚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 심화에 빠져서 이렇게 재정 주춤거리고 있다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더 힘든 사람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뭐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 국민의 어떤 소득의 소득의 이제 어떤 분포나 변화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별의 기준이 임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이번 4차 추경에서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이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럼 덜 힘든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일관성이 담지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 두터움 자체도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서 보편에 가깝게 지급을 하겠다. 네.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미취업 청년층, 저소득층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1차 때는 전 국민을 드렸는데 무엇에 비해서 넓다고 얘기하시는 건지가 사실은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선별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이게 보편 지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 그런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뜨겁기도 하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뭐 아동 특별 돌봄 2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당장 지난번에 40만 원 지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반으로 줄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보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그거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한테 지원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사실 그건 진짜 넌센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이 코로나 쇼크는 통신비 쇼크가 아닌데 왜 굉장히 엉뚱하게 뜬금없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오시는지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고는 차라리 아동 특별 돌봄을 20만 원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40만 원 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정말로 더 힘든 사람에게 더 두텁게라고 한다면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통신비 네. 2만 원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이 뭐 작은 위로이자 정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최근에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또 온라인 학습 같은 건 하니까 네. 통신비를 좀 일부 지원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일관성이 좀 결여된 말씀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걸 이제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사실상의 그 어떤 경기 진작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제일 힘든 사람들의 피해 구제 효과도 없는 돈을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위로금으로 주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들이 그대로 이제 반가워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망하거나 안 죽게 생겼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정부가 약간 작은 위로와 정성을 얘기할 타이밍은 좀 지금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의당이 통신사도 네. 좀 고통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통신사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 통신비 지원책으로 뭐 13살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네. 기본적으로 이 재난 지원 그러니까 어떤 경기 진작 그리고 이제 피해 구제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이제 방안들이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또 하셔요 보니까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통신 3사가 그 영업이익을 한 1조 6천억 정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한 9%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 네. 이 정도면은
통신사가 통신비 조금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특별 재난 연대세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그게 어떤 왜냐면- 세금입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이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3차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4차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계속 선별이나 보편이냐 얼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건 너무 소모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지는 개인이나 법인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여전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올라간 개인이나 법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만 이제 사용하자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일정 수준을 이제 설정을 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한 5%가량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피해복구 비용으로 사용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특정 사업 분야나 기업들한테 일종의 이제 증세 효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어떤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 그러니까 사회 연대세의 개념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공동체의 어떤 한 축이 무너진다는 게 단순히 어떤 계층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코로나 전국 겪으면서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취약계층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부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연대해서 버텨낸다. 우리가 결국엔 연결된 경제 생태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세금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일몰제를 운영을 하자는 거고요. 또 여러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한다. 이런 불신에서 시작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특별재난연대세는 그래서 기금으로 아예 이 이제 재난에 대비하는 이제 그런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불신을 좀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연결을 해서 네. 재난지원금 대책과 관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또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감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이제 시민들의 현장에 더 긴밀히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더 용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균질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칙은 중앙정부가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조명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대책 자체가 사각지대를 굉장히 크게 남겨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다 지자체에서 떠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의당하고 좀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지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에서 재정 여력이 감당하는 수준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은 이제 기재위 소속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추경안을 확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럼요. 이 4차 추경 과정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닥을 잡았을 때 이걸 얼마나 많이 이제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면적인 서포트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피해라고 하는 게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추석 전 지급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건가요? 빨리 해야죠. 최대한 네. 빨리 돼야 될 텐데 네. 아마 분야별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그러니까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을 텐데 다른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만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급 속도에 있어서 지원책마다 이제 시간이 달리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 좀 잠깐 해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 의원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장혜원 의원께서 원내수석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을 이제 맡게 되셨는데요. 네. 지금 원내사령탑 모두 여성입니다. 자꾸 성을 강조하는 건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원내 대표단을 구성할 때 어떤 정의당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 정의당 의원 6명 가운데에서 5명이 여성이라서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을 의식해서 안배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여성 의원들이 원내에서 자연스럽게 주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게 되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어떤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냐,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논의는 안 하셨어요 혹시? 그거야 저희 정의당에 있어서는 늘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풀어낼 수 없는데 굉장히 경로의존적인 방법으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위기를 해석하고 뭐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민하게 또 가장 진보적인 어떤 해결책, 나아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또렷이 제시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제 이런 법안들 또 재난지원 이제 금의 대책에 있어서도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가 가장 취약한 국민도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면 네. 그보다 훨씬 덜 취약한 국민들도 함께 분명히 넘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 알겠습니다. 있어서 저희 원론적인 목소리 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장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더 터틀즈의 해피투게더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